네, 지금부터 2020년 1사분기 국민소득 잠정, 2018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 잠정 그리고 2020년 1사분기 국민소득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18년 국민계정 확정과 2019년 국민계정 잠정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2020년 1사분기 국민소득 잠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국민계정 확정과 2019년 국민계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2.9%로 종전 발표치 2.7%보다 0.2%포인트 상향 수정되었으며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종전 발표치와 동일한 2.0%입니다. 이하의 설명은 2019년 국민계정 잠정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정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 및 설비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민간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2.0% 성장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건설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분기별로는 전기 대비 1사분기에 마이너스 0.3%, 2사분기에 1.0%, 3사분기 0.4%, 4사분기 1.3%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 즉 GNI는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교역적 흔히 악화되어 실질 GDP 성장률 2.0%를 하회해야 하는 0.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년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19조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났으며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5.9%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서 미달러와 기준으로는 1조 6,463억 달러, 즉 전년 대비 4.6%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GNI는 3,743.5만 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미달러 기준으로는 3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하였습니다. 1인당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PGDI는 2,026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9% 늘어났으며 이를 다시 미달러 기준으로 하면 17,381달러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연간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9% 하락하였습니다. 총 저축률은 34.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국내 투자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1.2%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계의 순저축률은 6.0%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국민계정 잠정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2019년에는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경제 성장을 경제 주체별로 보면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년도죠. 2018년에 2.1%포인트에서 2019년에는 0.4%포인트로 하락한 반면에 정부의 기여도는 0.8%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진 것은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 안 좋은 상황 등 대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가 둔화된 가운데서 건설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분의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안정화 기능 차원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데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GDP 디플레이터 등장률은 전년도 0.5% 상승해서 0.9% 하락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수 디플레이터가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로 1.6%에서 1.3%로 낮아진 가운데 수출 디플레이터가 반도체, LC 등을 중심으로 1.3%에서 마이너스 4.8%로 큰 폭 하락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보도자료 17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 노동소득 분배율이 65.5%로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영업잉여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서 크게 감소한 데 비해서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국민 총소득 증가율을 상회한 데 기인합니다. 영업잉여의 경우에는 대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여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피용자 보수는 전년도 5.3%에서 3.5%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국민 총소득 GNI 증가율 1.6%를 상회한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2019년 총저축이 최초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 부문의 총저축이 마이너스 14.2%로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위축의 영향으로 정부 소득의 증가세가 2018년 7.6%에서 2019년에 0.6%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경기 안정화 기능 차원에서 소비 지출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1사분기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수정되어 전기 대비 1.3%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성장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하향 수정된 반면에 제조업 등이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수출과 수입 등이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 코크스 및 석유 정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과 전문건설이 늘어나면서 0.2%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줄어들면서 6.5% 감소하였고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1.4%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늘어나면서 0.5% 증가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늘었으나 자동차, 기계류 등이 줄어 1.4% 감소하였고 수입은 광산품, 자동차 등이 줄어들면서 3.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사분기 명목 국민총소득, 즉 명목 GNI의 증가율은 명목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배당 수입을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명목 GDP 성장률 마이너스 1.6%보다 낮은 마이너스 2%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GNI의 증가율은 교육 조건 개선의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 마이너스 1.3%보다 높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하였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하였습니다. 총저축률은 최종 소비 지출이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투자율은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1.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1, 4분기 국민소득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수와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를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작년 4, 4분기에 0.1%포인트였는데 이것이 1, 4분기에 0.7%포인트로 높아졌으나 내수의 기여도는 1.3%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9%포인트로 큰 폭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소비를 중심으로 전분기에 0.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6%포인트로 큰 폭 하락한 반면에 정부 주출의 기여도는 재정기출 확대 영향으로 전분기의 높은 수준 즉 0.9%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서 1, 4분기에도 0.2%포인트의 플러스 기여를 유지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기여도는 보도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특징은 GDP 디플레이터의 하락폭이 소폭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하여 지난해 3, 4분기 이후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내수 디플레이터가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교육조건 부문의 마이너스 기여도도 축소되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 디플레이터가 하락을 지속하였으나 서비스업 디플레이터의 상승폭은 0.8%에서 1.0%로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징으로 꼽는 것은 실질 국민 총소득 즉 GNI의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교육 조건의 개선으로 실질 무역 손실이 15.2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축소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보다 높은 마이너스 0.8%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육 조건의 개선은 LCD,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상승한 반면에 수입품 가격은 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뉴스원의 장도민, 민정혜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의 질문입니다. 올해 한은의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5%인 것을 감안하면 2분기 GDP는 전년비 마이너스 2%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분기 대비로는 2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시는지 더불어 상하방 요인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지금 이제 2, 4분기 성장률 예상치 그거가 관련된 질문인데 지난주에 조사국에서 한국은행 경제전망치를 발표했죠. 그게 수치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기준 마이너스 0.5%입니다. 지금 1, 4분기에 1.3% 오늘 전년 동기 대비로 나왔기 때문에 2, 4분기 성장률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0.5가 되려면 2,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 초중반의 마이너스를 보여야 그 정도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지난해 3, 4분기 이후의 성장률 패턴 그러니까 0.4, 뭐 1.0, 그다음에 1.3, 4, 4분기에 1.3, 다시 1, 4분기에 마이너스 1.3을 했기 때문에 2,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도 마이너스 2% 초중반대를 기록해야만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0.5가 되니까 조사국의 전망치에 나와 있는 수치가 2, 4분기에는 2% 이하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수치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 4분기에 이제 상하방 리스크로는 지금 현재 이제 국내적으로는 저희가 1차 추경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죠. 그래갖고 일단 전부 다 이제 신청을 지원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셨고 6월 5일 날 마감이 되는데 그 신청을 하셨고 이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그 효과가 얼마나 가시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지금의 이제 수출이
둔화는 되고 있는데 무역 수지 차는 4월보다는 좀 줄어들죠. 5월 달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제 미국 중 무역 분쟁 이런 현상이 또 새로 나타나는데 그거가 6월 중까지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2, 4분기 성장률은 결정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 이투데이 김남영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명목 GDP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6%로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고 또 2008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명목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명목 GDP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보통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가 나오지 대부분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과 지금 지난해부터 그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디플레이터가 기록한 그런 부분이 명목 GDP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1, 4분기에 명목 GDP가 크게 하락한 거는 그보다도 실질 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데 기인하고 거기에다가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0.6% 그거를 기록하면서 명목 GDP가 증가율이 그렇게 크게 낮아졌고 언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디플레이터라고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말이 되고 채산성이 악화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데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랑 이런 것들을 위축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채산성이 약하다면 고용이 덜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소비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입니다. 작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소소득별로 보면 영업잉여가 마이너스인데 제도 부문별로 봤을 때는 기업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걸 보면 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혜택 등을 받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정부의 총저축률이 줄어든 것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돈을 푼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는지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소득 분배율이 2019년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5.5%를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여를 했는데 그 요인으로 보면 기업들의 영업잉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서 피용자 보수는 국민 총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따라서 나온 결과다. 이거 지표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소득주도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득주도 성장률은 사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주고 노동소득을 분배율을 높여주는데 상대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주면 저소득층이나 상대적으로 그 근로자 노동자 계층의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소비 성향이 높은 거를 가지고 소득을 높여줬을 때 소비 성향이 높은 분들한테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하다 보면 최근에 피용자 보수 증가율이 국민 총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영향을 주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에는 영향을 주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걸 높이면서 그게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원래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 의도인 것인데 노동소득 분배율을 통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늘었느냐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일부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늘어나면 그 소비 성향의 차이에 의해서 성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 밖에 대외 요인 등의 이면서 전체 성장률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아서 이거를 정확히 분해내는 것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난해에, 그러니까 2년 후 제가 기업의 영업잉여 파트가 2018년, 19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18년에는 마이너스 1.2% 영업잉여가, 2019년에는 마이너스 8.3%로 영업잉여가 크게 감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소득이 1.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영업잉여가 감소했는데 기업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배당 소득 중에서 배당금 지급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그러니까 재산 소득에서의 순지급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죠. 배당, 이제 기업들이 사정이 악화되니까 배당을 잠깐 유보하는 형태로 해 나가고,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으면 법인세 어떤 경상세랑 세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분의 지출 요인이 낮아지고, 추가적으로는 정부에서 지난해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파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주로 한 게 일자리 부분이었는데, 그 예를 잠깐만 들면 그 용어 때문에 제가 그런데 지난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중앙정부 전체 예산이 9.5%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자리 예산 규모가 19.3%나 증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그 일자리 관련 예산 중에 보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의 추가 채용 지원, 고용장려금을 지급했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예산을 많이 썼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쪽에서의 이전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기업 소득이 플러스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업 소득이 영업잉여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소득이 플러스로 나타난 데는 정부 쪽에서 이전된 부분도 조금 작용했다. 이거는 통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에 총 저축률이 정부 쪽에서 줄어든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특징에서도 잠깐 말을 했지만, 정부에서 지난해에 대외 여건이 엄청 악화됐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경기 안정화 기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경기는 세계 경제량이 상대적으로 악화돼서 세수는 위축되니까 정부 부분에서의 수입은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 경기 안정화는 해야 되니까 정부 소비 지출은 늘렸던 것이죠. 거기다가 투자까지 확대되니까 결국에는 총 저축 또는 저축 투자 차액, 투자까지 합친 저축 투자 차액이 크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경기 안정화 기능을 일하는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 또 다른 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했는데요. 먼저 정부 소비 지출이 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물건비 지출 외에 재난지원금 정책 효과도 반영된 건지 일단 먼저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명목 GDP를 보면 마이너스 2.0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도 3만 달러를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시는지, 만약에 3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신다면 어떤 요인이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월달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는 등 저물가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정부 소비 증가 1.4%, 1사분기에 물건비 지출 등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사분기 재난지원금 문제를 했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4월 말에 국회 통과, 5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1사분기 성장률에 정부 소비 증가율과는 관계가 없게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2사분기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돼서 그거가 이제 소비로 연결된다면 그분은 정부 소비로 잡히는 게 아니고 아마 민간 소비로 잡히게 될 거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현금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 형태라거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불특정
완전히 어떤 특정 상품으로 고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만 소비할 수 있지만 그 상품이나 산업 부분별로는 그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소득 추계상 그거를 민간 소비로 잡아줘야 되고 정부 쪽에서는 이전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 4분기에 민간 소비 쪽으로 질환지원금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목 GDP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의 구성 요소는 크게 보면 일단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부터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와서 그 경제 성장률이 과거 평년에 비해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잠재 성장률 추세상 그거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특이한 사항은 디플레이터랑이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명목 GDP가 그 하락하는 폭 또는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 최저이니 언제 이래 최저이니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다 하고, 아까 이제 3만 달러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죠. 명목 GDP 방금 전까지 제가 말했던 디플레이터 플러스 실질 GDP 성장률은 원화 기준의 컨셉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하회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달러 텀으로 컨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가세를 하는 것이죠.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I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는 데는 가장 큰 이유로는 환율 요인이 5, 6%, 6% 가깝게 환율이 그 절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실질 성장률이 그게 2.9에서 2018년에 9에서 2.0으로 했으니까 거기서 한 0.9%포인트, 그 다음에 디플레이터도 0.9%포인트 하락했잖아요. 그보다는 좀 더 되지만,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환율, 그 다음에 디플레이터 플러스 실질 성장률 하락이 작용해가지고 지난해 그 1인당 GNI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올해 그러면 32,115 지난해 그 1인당 GNI가 그런데 올해 이제 3만 달러가 붕괴될 거냐 아까 그런 질문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올해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하회하려고 하면 얼른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조사국 전망치가 마이너스 0.1 실질 성장률이죠. 지금 현재 디플레이터 1, 4분기가 마이너스 0.6%,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지표하고 똑같이 연결되는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곧 내수 디플레이터가 하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해에 디플레이터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수출 가격 하락인데, 수출 가격 부분은 반도체랑 이것 부분이 지난해 4, 4분기 조금씩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레이 쪽의 수출 부분에서 또는 교육 조건 부분에 있어서 유가도 이제 하락하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교육 조건 쪽에서는 푸시업하는, 그러니까 디플레이터를 약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내수 디플레이터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디플레이터의 앞으로의 향방은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어쨌든지 간에 디플레이터가 지난해 수준과 대강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질 GDP도 조사국 전망처럼 간다면 명목 GDP가 마이너스 1%를 혹시 전제해봐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근년도에 3만 불 이하로 떨어지려면 환율이라고 하는 게 5%까지 이렇게 절하가 돼야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 계산하면 6월 이후에 뭐 1,250원, 60원 막 이런 정도가 환율이 연말까지 계속 된다고 하면, 그것도 명목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되고 그런다고 하면 3만 불을 하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걸 상회하게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마지막 디플레이션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그 정책 당국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이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